물과의 전쟁이었다. 수도꼭지 5개 중에서 3개는 물이 말라서 나오지 않았다. 2곳에서만 물이 찔찔 흘렀다. 그중 하나는 영훈애가 늘 독차지했다. 물을 받는 총각의 바켓을 영우 엄마가 확 집어 던졌다. 님이 내장으로 창난 젖을 담을 놈 누가 여다 물 받으라 했노? 이게 아줌의 거요? 하모 내 키다. 공동수도가 어째서 아줌의 거요? 시퍼런 무색 칼날이 햇볕에 반짝거렸다. 칼날에 총각의 얼굴이 비쳤다. 갑자기 총각의 눈초리가 올라가고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총각이 칼을 노려보며 집어들었다. 단숨에 영우 엄마 배를 푹 찔렀다. 영우 엄마는 언젠가 더 센 사람한테 당할 것 같더라니까. 이기 다 글마 그것 때문에 그란기라. 평생 콩밥 먹이나 안 먹이나 두고 봐라. 영훈의 마음 푸시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소.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하소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보경 작가님의 공동수도가의 사람들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은 2015년 창작촌 신인상 소설 당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소설집으로는 국민교육 헌장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있습니다. 오늘 감상할 공동수도가의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연작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 소설입니다. 도시 변두리에 사는 서민들이 국가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과 서민들 사이에도 힘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현실을 소설로 풀어놓았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공동수도가의 사람들 성보경. 물과의 전쟁이었다. 가뭄은 지난 가을부터 이어졌다. 해가 바뀌고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3월이 와도 비는 내리지 않았다. 먹는 물조차 귀했다. 온 동네 사람들은 물을 찾아 나섰다. 저승길이 내일 모레인 노인이나 걸음을 막 뗀 갓난쟁이, 하물며 마루 밑에 똥개도 몽당 빗자루도 손을 보태야 했다. 물동이를 들고 공동수도가에 갔다. 타작마당에까지 물동이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내 앞에도 물동이가 20개 가량 놓여 있었다. 물동이를 헤아리는 중에도 내 뒤에 2개가 더 늘어났다. 저녁밥 지을 시간이라 사람들이 더욱 붐볐다. 이리 비가 안 오니 모내기도 못하는가 아이가. 새마을 모자를 쓴 아저씨가 말마중했다. 모내기가 문제입니까? 당장 먹을 물도 없는데 예. 아기를 업은 새댁이 넙죽 말을 받았다. 박통하고 그 때까리들이 장기집권하니 하늘이 노안깁니다. 내 앞에 서 있던 총각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그는 등판에 영어로 프린트된 낡은 회색 추리닝을 입었는데 미제 구제품으로 보였다. 총각의 그 말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총각, 말 조심하그래. 그러다 잡혀간다. 새마을 모자 아저씨가 검지로 입을 가렸다. 저리 물이 많아도 묵도 못한데. 새댁이 하포만의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멀쩡한 바다를 메워서 육지로 만들면 뭐합니까? 차라리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게 낫지. 총각은 자유수출 지역 쪽으로 담배 연기를 날리며 말했다. 누가 아이라 예, 맞습니다. 총각의 그 말에 나도 맞장구를 쳤다. 아버지가 그랬다.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수출 자유지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아야, 가만히 있어 봐라. 내일 모레가 3.15제. 동사무소에서 참석하라 해서 귀찮아 죽겠다. 그때 학생들이 말이다. 새마을 모자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으며 운을 뗐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뭐 하노? 해찰하지 말고 빨리 옮기라 말했다. 물동이를 앞으로 옮기느라 새마을 모자 아저씨는 말을 멈추었다. 드디어 내 물동이가 수도가 안으로 입성했다. 수도가 안에도 물동이와 사람들이 뒤엉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물이 넘쳐 흘렀다. 영혼의 김장용 고무다라이 안에 삶은 무청 시래기가 가득 들어있었다. 물이 밖으로 넘쳐 흐르는데도 누가 선뜻 나서서 그 다라이를 치우고 물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 수도꼭지 5개 중에서 3개는 물이 말라서 나오지 않았다. 2곳에서만 물이 찔찔 흘렀다. 그중 하나는 영훈애가 늘 독차지했다. 나머지 한 곳의 수도꼭지에 사람들이 목을 빼고 차례를 기다리는 거였다. 며칠 새 비가 오지 않으면 여기도 언제 물이 마를지 모를 상황이었다. 비 같은 물이 넘치네. 저 다라이 주인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총각이 말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총각은 영훈의 다라이를 옆으로 밀쳤다. 함께 온 할머니의 바켓을 수도꼭지 밑에 놓았다. 총각이 잠자는 히라소니 코터를 뽑는다고 나는 생각했다. 바켓물이 반쯤 찼을 때였다. 두툼한 몸빼바지를 입고 허리에 전대를 찬 영우 엄마가 큰 나무도마와 무쇠칼을 들고 나왔다. 피 묻은 나무도마 위에 고등어 대가리와 꼬랑지, 내장이 놓여 있었다. 영우 엄마 손에도 잘 벼른 칼날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가게에서 손님의 고등어를 손질하고 온 모양이었다. 수도가의 비린내가 진동했다. 물을 받는 총각의 바켓을 영우 엄마가 확 집어 던졌다. 양철 바켓가 엎어지며 물이 쏟아지고 밑동이 찌그러졌다. 할머니가 바켓을 주었다. 아줌매, 와그라요? 총각이 볼멘 소리를 질렀다. 님이 내장으로 창난젓을 담을 놈 누가 여담을 받으라 했노? 영우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이게 아줌매 거요? 하모, 내 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소. 공동수도가 어째서 아줌매 거요? 나는 총각의 그 말에 막힌 수도관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아싸, 잘한다. 속으로 응원했다. 분명히 공동수도다. 수도가가 단지 영훈의 가게에 잇대어 있을 뿐 영훈의 것은 아니다. 영우 엄마는 자신의 고무다라이를 당겨서 수도꼭지 밑에 놓았다. 도마 위의 것들을 구정물통에 던지며 구시렁거렸다. 장가도 안 간 놈이 불알 떨어지게 먼 수도 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킥킥 웃었다. 영우 엄마는 쪼그리고 앉아 노란 플라스틱 바가지로 다라이 안에 물을 퍼서 도마를 씻었다. 총각이 피우던 담뱃재가 다라이 안에 무청 시래기로 떨어졌다. 영우 엄마가 발딱 일어났다. 대가리도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디다 담배를 피고 지랄이야 지랄이. 눈구녕에 재떨이 주는 거 안 보이나? 영우 엄마 눈에 총각이 만만하게 보였으면 아마 뺨을 때렸을지 모른다. 그런데 소리만 앙칼지게 질렀다. 영우 엄마에게 나도 당한 적이 있었다.
국민학교 때였다. 토요일 일찍 학교에서 온 나는 쌀 씻는 양은 다라이를 이고 물을 길러 갔다. 물을 5번 기르면 엄마가 용돈을 준다고 약속했다. 나는 가운데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고 있었다. 가시나가 와 이리 걸리적거리노? 저리 안 가나? 곁에서 채소를 씻고 있던 영우 엄마가 내 다라이를 내동댕이 쳤다. 나는 물도 받지 못하고 젖은 옷을 입은 채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 물 길러 가면 수도가에 영우 엄마가 있을까 없을까 먼저 살피곤 했다. 참, 하나 더 있다. 엄마 심부름으로 콩나물을 사러 갔던 날이었다. 아주머니들이 가게에 많이 있었다.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서 얼쩡거렸다. 뭐 사끼고? 안 살라 하면 가고. 영우 엄마는 쫓아내듯이 바가지 물을 내 앞으로 뿌렸다. 드생기세의 주눅이 든 나는 콩나물 줄기만큼 가느다란 소리로 말했다. 콩나물 100원어치에. 영우 엄마가 누런 종이봉지에 콩나물을 담아 거칠게 내밀었다. 나는 집으로 가면서 봉지 속에 콩나물을 들여다보았다. 어리다고 어른이 살 때보다 적게 주는 것 같았다. 외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주고 사는데 너무하다고 다시는 가나 봐라 다짐해놓고 영우네로 또 가곤 했다. 영우네, 뭔 말을 그렇게 하신가? 할머니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영우 엄마는 할머니 말을 듣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 입으로 쉬쉬 소리내며 다시 도마를 씻었다. 노인이 와 이리 걸리노? 곁에선 할머니 다리를 팔꿈치로 툭 쳤다. 할머니가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축축한 바닥에 엉덩이를 찧었다. 아야, 나 죽는다. 철퍼덕 물에 주저앉은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다. 영우 엄마는 아랑곳 없이 칼에 묻은 피를 씻었다. 시퍼런 무색 칼날이 햇볕에 반짝거렸다. 칼날에 총각의 얼굴이 비쳤다. 갑자기 총각의 눈초리가 올라가고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온몸의 근육과 신경돌기가 바짝 긴장한 듯 부들부들 떨었다. 눈알이 번쩍 불을 뿜었다. 낯빛이 희노랗게 변했다. 총각이 칼을 노려보며 집어들었다. 단숨에 영우 엄마 배를 푹 찔렀다. 영우 엄마가 배를 틀어잡고 비명을 질렀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염라 대왕이 장난을 치고 갔나 하는 어리바리한 표정이었다. 총각도 얼이 빠진 듯 멍해 보였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바닥에 놓았다. 영우 엄마는 연신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총각은 꿇어앉아 귀를 틀어막았다. 몸을 움츠리며 또 부들부들 떨었다. 할머니는 새마을 모자 아저씨 부축을 받고 일어났다. 야가 와 이라노, 야가 와 이라노. 되뇌며 총각의 가슴을 쳤다. 뒤돌아선 할머니의 빨간 월남치마 엉덩이가 축축했다. 수도가 밖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른 서너 명이 영우 엄마를 부축해 가게방으로 데리고 갔다.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눈알이 휘가닥 뒤집혀 흰자위를 드러낸 총각은 바닥에 꿇어앉아 손바닥을 싹싹 비볐다. 비는 대상이 영우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라는 것은 느낌으로 알 것 같은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상우야, 정신 차리라, 이놈아야. 할머니는 총각의 뺨을 때리고 등짝을 쳤다. 머리를 감싸고 품에 안았다.
정신이 돌아왔는지 총각은 허청허청 수도가를 빠져나갔다. 사람들이 물러서며 길을 열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총각의 뒤를 따랐다. 저놈 붙잡아야 하는 거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자. 걸어가는 총각을 향해 수군대기만 할 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 총각 누구? 몰라. 낯선 얼굴인데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아까 그 할매 손자 아이가? 말이 오고 갔다. 나는 놀라서 심장이 콩닥거리고 손이 후들거렸다. 물을 받지 말고 그냥 집에 갈까 하다 여태껏 기다린 게 아까워서 참았다. 수도가에 있던 사람들이 방범창 틈으로 영훈의 가게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까치발을 딛고 나도 사람들 어깨너머로 방 안을 기웃거렸다. 새마을 연세점 아주머니가 영우 엄마 윗옷을 벗겼다. 헛난 인고를 찢어서 배를 감고 응급처치했다. 된장을 붙여라. 아까 진기 빨간 약 발라라. 지열에는 갑오징어 빽가루가 최고다. 시내 박외과 가야 된다. 택시를 퍼뜩 불러라.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었다. 환자는 한 사람인데 말품으로 치료하는 안다이 박사 의사가 여럿이었다. 영우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밖에서 방 안을 기웃거렸다. 영우는 자기 집인데도 종종 방 앞이나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곤 했다. 언젠가 웬일로 수도가에 나 혼자뿐이었다. 영훈의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영우 엄마가 어떤 남자와 뒤엉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영우 엄마는 가끔 가게방에 남자를 끌어들였다. 그런 날 영우는 군것질거리를 입에 달고 다니거나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거나 딱지치기나 구슬치기로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루는 늦은 밤에 새마을 연세점에 호빵을 사러 갔다가 가게 양철문에 기대어 앉아 졸고 있는 영우를 보았다. 나는 발소리 나지 않게 영우에게 다가갔다. 얇은 옷을 입은 영우는 추운지 몸을 바짝 웅그리고 있었다. 나는 영우가 불쌍했다. 따뜻한 호빵을 영우 앞에 놓아두었다. 얼른 집에 가서 작은 이불을 가져와 영우에게 덮어주고 싶었다. 뒤돌아 서려는데 영우가 눈을 뜨고 멀뚱히 나를 쳐다보았다. 네 여기서 뭐하노? 방에 들어가서 자라. 영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제 앞에 놓인 호빵만 만지작거렸다. 허술하게 닫힌 가게 문틈으로 남자 구두가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뒤돌아섰다. 엄마, 들어가도 돼? 아직 멀었나? 엄마, 들어갈까? 방 안을 향해 소리치는 영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영우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방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자 영우는 일어나 골목으로 사라졌다. 남자가 영우 엄마를 꼬드긴 것이 아니라 영우 엄마가 당당히 사내를 선택한 것이라고 동네 여자들이 쑥덕거리곤 했다. 영우 엄마는 주체적이잖아. 잘났어, 정말. 그녀들은 영우 엄마 흉을 보면서도 은근히 부러워하는 듯했다. 어느 날은 미풍양속 위반이라며 경찰이 영훈의 가게방을 덮쳤다. 영우 엄마와 바람을 피운 남자의 부인이 신고한 거였다. 나라에서 빤스 속에도 계엄령을 내렸나? 영우 엄마는 경찰에게 안팡지게 포탈을 부렸다. 가게방에 앉은 뱅이 책상에서 숙제하는 영우를 가끔 보기도 했다. 영우의 꿈은 철공소에 다니는 것이다.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철공소에 가서 기술을 배울 거니까 학교 공부는 필요 없다고 철공소에 취직해서 돈을 벌면 엄마를 편하게 해줄 거라고 성당 주일학교에서 영우가 말했던 게 기억난다.
그럼에도 영우는 제 엄마에게 등짝을 몇 대 맞고 완력에 이끌려 중학교에 갔다. 영우와 나는 국민학교 3학년까지 같은 반이었다. 4학년부터는 남녀반을 나누었기 때문에 같은 반이 될 수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영우는 시험 점수가 낮아서 선생에게 매맞는 아이 중 단골이었다. 하지만 구슬치기와 딱지치기는 잘했다. 동네 애들 것은 다 따먹었고 딴 것을 되팔기도 했다. 허나 내가 고무줄 놀이할 때 다른 머슴애들처럼 고무줄을 끊거나 공기놀이 할 때 공깃돌을 발로 차서 흩뜨려 놓거나 하며 골탕 먹이지는 않았다. 치마를 홀라당 뒤집어 아이스 깨끼 하며 놀리지도 않았다. 영우는 나를 보호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울리지도 않았다. 영우가 부러울 때도 있었다. 급식빵을 먹을 때였다. 4교시 후 급식 시간이면 가난한 학생에게 주는 배급용 옥수수빵을 시커멓게 떼앉은 손으로 먹고 있는 영우가 부럽고 부러웠다. 노르스름하게 구워진 빵이 먹고 싶어도 나는 좀 둬라 말하지 못했다. 매몰차게 거절당할까봐 맛있나? 내 짝인 영우는 흘러내리는 누런 콧물을 들이마시며 무심히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침을 꼴딱 삼켰다. 어떤 맛이고 고소하나?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물었다. 영우는 대꾸도 않고 몸을 휙 틀어 빵을 아껴가며 혼자 조금씩 떼어 먹었다. 갈색으로 탄 빵 껍데기 한 기퉁이라도 떼어서 아나 무라 하고 줬어도 그렇게 야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다. 문디자스. 이 생각이 젖어 있는 동안에도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다. 새마을 모자 아저씨가 영훈의 수도꼭지 밑에 물동이를 슬그머니 놓았다. 새댁의 아기가 떼를 쓰며 울었다. 새댁이 셔츠 앞섬을 열고 퉁퉁 부른 젖가슴을 꺼내어 아기 입에 물렸다. 그러자 한쪽 젖가슴에서도 젖이 세차게 뿜어져 나와 아기의 얼굴을 쏘았다. 아기의 얼굴에 젖이 묻었다. 새댁이 손으로 아기 얼굴에 젖을 닦았다.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 젖과 찔찔거리며 나오는 물.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물이 저렇게 잘 나왔으면 생각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사발만한 젖통을 드러낸 새댁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당했다. 아들이기 때문이었을까? 얼라가 배고팠구마. 그놈 잘 먹는데. 새마을 모자 아저씨가 말했다. 뽀얀 젖통을 쳐다보며 침을 삼키는 소리가 음음하게 들렸다. 민망해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물동이 3분의 2가량 물을 받았다. 가득 담아 가게에는 힘에 붙였다. 새마을 모자 아저씨가 물동이를 이어주었다. 물동이 손잡이를 꽉 잡고 수도가를 나섰다. 타작마당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영훈의 가게 방안을 들여다보거나 3355 모여 쑥덕거리고 있었다.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른데 정신이 팔린 사이 별명이 뺑덕어미인 아주머니가 궁둥이를 셀록거리며 쪼르르 앞으로 갔다. 물동이 5개를 제치고 바켓을 슬그머니 놓았다. 와, 새치기 하노! 박씨 할머니가 언성을 높였다. 할매, 식구 것이 여 있으이 새치기 아닙니다. 뺑덕애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식구가 무슨 소용이고 인자 왔으모 뒤에 서야지. 얍삽하게 새치기 하지 마소. 영훈의 가게방을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고는 제 물동이를 챙겼다.
동네 사람들의 서슬에 맥을 못 춘 뺑덕애미는 바퀴줄을 들고 맨 뒤로 갔다. 걸을 때마다 고개가 끄덕거렸다. 물동이 속의 물이 출렁거리며 바닥으로 쏟아지고 어깨와 얼굴에도 흘러내렸다. 물동이와 함께 앞으로 넘어질 듯 위태위태했다. 하필 칼로 배를 찌른 장면이 떠올랐다. 시간이 지나 긴장이 풀려서인지 직접 목격했을 때보다 무섬증이 깊이 파고들었다. 오갈이 들어 다리가 후들거렸다. 국민교육 현장을 외우며 조심조심 걸었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며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장독대 담 위에 겨우 내려놓은 물동이에는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양철 물동이를 꼬꾸라들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수도가에서 벌어진 일을 엄마에게 고자질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다. 아침에 학교 갈 때 나와 함께 나간 엄마는 여태 오지 않았다. 집에서 빨래하기에는 물이 턱없이 부족했고 근처 냇가에도 물이 말랐다. 엄마는 고개 넘어 서원골에 빨래하러 갔다. 산더미같이 밀린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먼 길을 나서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워 보였다. 엄마는 아버지의 난폭한 술주정에 맞서 집문서와 캐비닛 금고에 든 현금을 가지고 집을 나간 적이 있었다. 그 후 나는 집에 오면 엄마부터 찾는 게 습관이었다. 엄마가 집에 있으면 안심이 되었고 없으면 나를 두고 떠난 게 아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불안했다. 엄마는 호주의 이민간 이모에게 가려다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 나는 골목 입구에서 엄마를 기다렸다. 그 사이에 뒷문으로 왔을까 다시 집으로 가 확인했다. 몇 번이나 골목과 집을 들락거렸다. 가뭄에 논바닥 타들어가듯 마음이 졸아들었다. 그러고 보니 남편도 없이 사는 영우 엄마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제가하거나 자식을 두고 도망가거나 고아원에 보내거나 해외에 입양시키지는 않았다. 자식들을 잘 먹여 키웠다. 일주일에 한 번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도 먹였다. 달걀도 떨어지지 않게 먹이고 깡통에 든 미제 버터와 귀한 햄도 먹였다. 영훈이는 하도 잘 먹고 살아서 방귀도 버터 냄새가 나고 똥도 기름이 잘잘 흐른다고 동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했다. 두부를 사러 갔다가 영훈의 열린 방문 틈으로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걸 보았다. 둥근 양은상에는 굵은 갈치구이며 명란젓갈, 냉이나물, 굴전과 김 등 반찬이 푸짐했다. 와, 저렇게 잘 먹고 사는데 가난하다고 급식을 타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순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우리 집 저녁 밥상에 올라온 반찬은 겨우내 지겹도록 먹은 김장김치와 시래기 된장국 뿐이었다. 짜증이 났다. 엄마, 한참 클 나이에 이리 묻고 키나 크겄나? 영양실조 걸리겄다. 영훈 애도 우리보다 잘 먹고 살더라. 그라 뭐 그리 가서 살아라. 차라리 엄마 뱃속에 도로 들어갈란다. 그 옆에 내는 팔도 안 하고 묵어서 조지고만은. 장사가 팔고 남은 것을 먹어도 부족한 판에 좋은 거는 지가 다 먹으니 가난을 면할 수 있나? 짠 된장국을 떠먹은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옆에 군식국 없더나? 엄마가 말했다. 생각해보니 안면 있는 아주머니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영훈의 밥상에는 동네 사람 한두 명이 종종 끼어 있곤 했다. 숟가락 하나면 더 넣으면 된다며 기어이 숟가락을 들게 했을 거라고.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뒤통수가 따가워서 빈손으로 가지는 못할 거라고 엄마가 말했다. 그게 장사 수단이네.
고단수다 고단수. 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영우 엄마는 암암리에 양키 물건도 팔았다. 미군 부대에서 뒤로 빼돌린 군복, 화장품과 통조림, 양조와 양담배, 커피, 버터 등이었다. 그것으로 알짜배기 수입을 올리는 듯 했다. 영우 엄마는 방문을 문고리로 닫아 걸고 농에서 구찌 베니를 여러 개 꺼내었다. 이 동네 청것들은 이런 거 못 사. 시내 못쟁이들이나 사지. 영우 엄마는 시내에서 온 여자에게 샤넬 구찌 베니를 색깔별로 선보였다. 말 많아서 양놈하고 자고 싶으면 양놈도 구해줄 테니까. 빨간 구찌 베니를 입술에 바른 영우 엄마가 음험하게 웃었다. 수도가에서 영훈의 방안을 훔쳐보다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엄마는 영우 엄마에게 양놈이 먹은 정력제를 구해달라고 아버지 몰래 돈 대신 쌀을 퍼주다 나에게 걸렸다. 드디어 엄마가 왔다. 엄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살인 날 뻔했다니까. 나는 수도가에서 일어난 일을 부풀리고 각색해서 드라마처럼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엄마 눈에 호기심이 드러났다. 엄마는 구경 중에서 싸움 구경이 제일이라고 했다. 이웃에서 싸움 소리가 들리면 밥솥에 밥이 끓어 넘치거나 말거나 내팽개치고 달려나가곤 했다. 평소라면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영우내로 갔을 터인데 아이고 허리야. 파스 하나 붙여야 되겠다. 종주목으로 허리를 두드리고는 빨래를 널었다. 나는 김이 팍 샜다. 다시 뒷심을 발휘해 말했다. 영우 엄마는 언젠가 더 센 사람한테 당할 것 같더라니까. 똥이 무서워서 비하나. 엄마는 수건을 털어서 널며 심드렁이 말했다. 착각도 자유라니까. 영우 엄마는 자기가 잘났다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줄 착각하고 사니 그렇지. 나는 뒤집어진 양말을 바르게 펴서 널며 말했다. 알고 보면 영우 엄마도 불쌍타. 여자 혼자 벌어서 새끼들하고 먹고 살라 하모 어찌한 것이겠노. 처음부터 드센 사람 없대. 엄마는 바지를 널며 영우 엄마를 두둔하는 투로 말했다. 뜻밖이었다. 영우 엄마가 불쌍해서 웬만하면 동네에서 눈 감아준다는 거였다. 진짜 강한 것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지 모른다. 윤리시간에도 배웠다. 측은지심. 얼마나 다쳤는가 바카스라도 사서 뒤다 봐야겠다. 엄마는 영우 엄마에게 산 미제 치자 열매색 구찌 베니를 입술에 발랐다. 그리고 마를린 몰로처럼 입술을 폈다 오므렸다 하고는 영우네로 갔다. 엄마는 이번 봄 군산행 벚꽃 관광에 밀리지 않기 위해 로비를 하러 영우네로 가는지도 모른다. 영우 엄마는 관광계 오야다. 개원들은 동네 사람들이며 달마다 갯돈을 영우 엄마에게 냈다. 돈이 모이면 관광버스를 대절해 봄이면 벚꽃 구경, 가을이면 단풍 구경으로 전국을 돌아다녔다. 영우 엄마는 오야이기 때문에 회비는 내지 않았다. 이까짓 오야 해봐야 시다발이나 마찬가지제. 말 그대로 봉사인기라. 그 봉사가 권력이 되어 개원들과 갯돈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개원수가 늘어나 버스 한 대에 모두 탈 수 없었다. 영우 엄마는 선착순이라고 공고를 했다. 비싼 양키 물건을 잘 사는 사람, 가게 단골, 그녀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을 먼저 뽑았다. 엄마는 영우네에게 오래 있지 않았을 텐데 어디서 시간을 보내게 왔는지 저녁 늦게 돌아왔다. 물지개 빌리기가 이래 힘이 든다. 늦게 온 핑계를 대었다. 그리고 잠든 아버지를 깨웠다. 밤 2시 우리 가족은 물을 길러 나섰다.
그 시각에는 물 깃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물탱크에 물이 차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물을 받을 수 있다고 엄마는 말했다. 아버지는 엄마가 이웃에서 빌려온 물지개를 양 어깨에 졌다. 나는 모처럼 온 가족이 나들이 하는 양 약간 달떴다. 통금 단속을 피해 골목으로 갔다. 아버지, 우리도 상수도 설치하입시다. 지대가 높아서 언제 수도관이 여기까지 오겠노? 시내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돗물 먹는다 하더만은 낮에도 수돗물이 펑펑 나온다 하더라. 엄마가 어두운 길에 플래시를 비추며 말했다. 같은 시민인데 누구는 상수도물 먹고 누구는 산수도물도 안 나와 밤늦게까지 고생이가 시청에 가서 따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못난 사람은 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도 모르고 산다. 세상에 지 못난 기 제일 서러운 기라.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 맞습니다. 없는 사람이 지보다 더 없는 사람을 갈군다 안 합니까? 아까 낮에 수도가에서 영우 엄마가 불쌍한 할매를 깔아 뭉갤라고 했으예. 가시나가 나설 때 안 나설 때 구분 못하고 어른들 하는 일에 와 나서노? 엄마가 말했다. 가시나 하지 말라니까. 듣는 가시나 기분 나쁘게. 성차별이가. 1, 2시간에 선생이 성차별은 엄마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만은 틀린 말이 아니네. 엄마에게 결국 등짝을 얻어맞았다. 나는 화가 나서 코를 씩씩 불었다. 골목을 벗어나 타작마당으로 들어섰다. 예전에 타작마당에서는 농사철이면 도리깨로 보리타작하고 벼를 말리고 정월대보름이면 매구놀이 마당을 벌렸다. 매구놀이를 할 때 영우 엄마는 설장구를 잘 쳤다. 끈으로 묶은 장구를 어깨에 둘러매고 어깨를 들썩이며 신명나 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약장수가 각설이 타령하며 회충약을 팔고 동충 공마단에 고개사가 줄을 타고 원숭이가 외발 자전거를 타며 수요를 했다. 그랬던 곳이었는데 새마을 운동으로 흙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도로를 넓혔다. 새마을 운동으로 풍속이 사라져버렸다. 온 동네는 불이 꺼져 캄캄했다. 어느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수도가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젊은 여자가 바켓에 물을 받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버지께 인사하며 졸업생이라고 말했다. 내가 양은 다라이를 머리에 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수건으로 또아리를 만들어 내 머리에 놓았다. 엄마의 물동이는 아버지가 번쩍 들어 머리에 이어주었다. 엄마는 한 손으로 물동이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플래시를 비추었다. 플래시의 노랗고 둥근 불빛이 마치 땅에 달이 뜬 것 같았다. 물지개 운전이 왕초 보인 아버지는 물이 무거운지 갈지자로 걷기도 했다. 물이 출렁거리며 바닥으로 넘쳤다. 물 다 쏟는다. 엄마가 잔소리했다. 나는 영훈의 가게를 슬쩍 쳐다보면서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방에도 불이 꺼져 있었다. 다음 날 학교 가는 길에 영우를 만났다. 300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영우는 반대쪽에서 내려오고 나는 학교 뒷문을 향해 올라가는 중이었다. 중학생이 된 후 영우를 자주 만날 수 없었다. 여우야, 비실이 여우야, 뭐하니? 무심결에 그렇게 부를 뻔했다. 영우 별명이 비실이 여우였다. 짝꿍일 때 영우를 놀리느라 그렇게 부르곤 했다. 너가 엄마 어떻노? 괜찮나? 나는 물어보지 못했다.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영우가 무척 반가웠으나 겉으로 티를 낼 수 없었다.
나는 집에 무엇을 빠뜨리고 온양 허둥거리며 몸을 틀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내려갔다. 골목에 숨어 영우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만일 저희 엄마에간에 물었다면 영우는 암시로 마문노 하며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었을지 모르겠다. 그나저나 저희 엄마가 아주 아프면 학교에 못 갈 텐데 가니까 크게 다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지난해 전국체전 때 개회식을 마치고 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은 영우를 보았다. 공설운동장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학생들로 인해 버스 안은 미어터질 지경이었다. 색색의 두꺼운 마본지를 든 나는 키 큰 학생들 틈에 끼어 손잡이도 잡지 못하고 서 있었다. 운동장의 황토가 흰 체육복 바지 엉덩이에 묻어 있었다. 영우와 눈이 마주칠까봐 얼른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삼복도로에서 내렸다. 영우는 색색의 반짝이 총채와 흰 장갑을 겨드랑이에 낀 채 오른쪽에서 걷고 나는 왼쪽에서 걸었다. 우리는 길 양쪽에 서로가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모르는 척 다른 곳을 쳐다보며 걸었다. 중학생이 된 후 영우를 만나면 기분이 이상히 아릇하고 가슴이 콩닥거렸으나 드센 영우 엄마와 연결하면 고개가 가로저어졌다. 영우 엄마는 창동 바닷가에서 몇 바늘을 꿰매었다고 했다.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은 탓에 크게 다치지 않았고 옷이 방패가 된 모양이었다. 가게는 여는 날보다 닫는 날이 많았다. 어시장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오지 않아서 팔 물건이 별로 없어 보였고 어쩌다 가게 문을 연 날은 영우가 장사를 했다. 그기 뭐를 제대로 알아서 팔겠노? 엄마가 끌탕을 찼다. 영우 엄마는 영우가 콩나물을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야단쳤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면 야, 이 빙신아, 그것도 모르나? 몇 번이나 가르쳐줘야 알겠노? 방문을 열어놓은 채 방에 누워서 악을 쓰고 욕을 퍼부었다. 이기 다 글마 그것 때문에 그란기라. 평생 콩밥 먹이나 안 먹이나 두고 봐라. 이를 갈았다. 한 동네 살면서 수갑 차는 거는 막아야 된다며 동네 사람들이 타작마당에 모였다. 영우 엄마 성질에 합의해 주겠나? 새마을 모자 아저씨가 말했다. 성질이 지랄 같아서 상처도 빨리 안 낫겠대. 아이를 업은 새댁이 말을 받았다. 경찰 부르모 영우 엄마가 먼저 잡혀갔기다. 구린 게 한두 갠가? 누가 동네에 반찬가게 하나 더 차린다고 엄포를 놓아라. 그게 답이다. 새마을 연세점 아주머니가 말했다. 지도 묵고 살라 하모 뱉기 들겠제. 안 되면 할 수 있나? 막판까지 가는 수밖에. 영우 엄마도 그거는 알기다. 의견이 분분했다. 예전부터 우리 동네는 이웃끼리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장을 비롯해 동네 유지들이 나섰다. 그들이 설득해도 화해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동네에서 쫓겨나거나 멍석마리를 당했다. 총각과 할머니가 쇠고기 서너 근을 들고 영운회로 갔다. 뒤이어 이장과 몇몇 동네 어른이 방으로 들어섰다. 총각은 서울대학교를 다니다 휴학 중이며 민청 학년 사건 때 데모하다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엄마가 소문을 풀어놓았다. 그때 다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까운 놈을 박통이 망쳐놓았다고 했더만은 수도가에서 그런 일이 있은 게 상호인 줄은 생각도 못했네.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속이 상하는지 줄담배를 피웠다. 그 총각이 아버지 제자인 모양이었다. 영우 엄마, 몸은 좀 어떠신가? 이장이 말했다. 누워있던 영우 엄마가 할머니를 보자 얼굴을 돌렸다. 나가라며 몇 번이나 손을 내저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가 고향 논두렁에 처박혀 있는 거를 동네 사람들이 발견해서 얻고 왔어예. 끌고 간 놈들이 텔다 놀았을 기라고 사람들이 말합디더. 오대를 끌려가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쳐 죽일 놈들. 그리 건강하고 똑똑한 아를 반빙신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 똥물도 먹이고 함시로 많이 나섰어. 감옥소도 나온 뒤로 칼을 보며 눈깔이 확 뒤집히집 뜯어. 날이 구주 뭐 컴컴한 방구석에서 머리를 거머쥐고 벌벌 떱시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함시로 손바닥을 싹싹 피는 기라. 누구한테 그러는가 모르지. 그런 증상이 괜찮은가 싶더만은 또 그러네. 데모하다 잡혀가서 그런 거를 오대 하소연할 때가 있는겨. 야를 낫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봤지. 병원도 다니고 집에서 요양하고 성당에 다님시로 나아졌더만은. 그래도 사람 해치는 일은 없었대. 무슨 악기가 씌었는가 이참에 사고를 치뿐네. 할머니는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영훈의 마음 푸시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죠. 할머니는 누워있는 영우 엄마 손을 잡았다. 동네 어른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자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네만 이웃 간에 얼굴 붉히고 살아서 되겠는가. 자네도 혼자 자식 키우고 사느라 힘든지 아네. 그러니 창창한 젊은이 앞길을 막아서 되겠는가. 이웃 간 정리를 봐서라도 좋게 합의하고 끝내시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지가 다 덮을게예. 그러면 대체예? 영우 엄마가 선선히 말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호야, 들어오니라. 할머니가 부르자 밖에 서 있던 총각이 방으로 들어왔다. 고개를 푹 숙인 총각이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그 할매하고 동네 어른들 봐서 덮는다. 죄송합니다. 총각이 다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 됐고 대신 책임지고 영우 공부 좀 가르쳐주라. 그거는 학기제. 공짜다. 알겠나? 영우 엄마가 실쭉 웃었다. 예, 총각이 대답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들었다. 영우 엄마가 다짐을 받았다. 총각이 영우 엄마에게 제대로 코가 꿰인 격이었다. 아침부터 아버지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혼자 짜증을 내었다. 행사마다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해야 하겠느냐고 투덜거렸다. 생각해보니 3.15 의거 기념일이다. 나도 행사에 가기 싫은데 아버지는 오죽할까. 나는 시민회관으로 가서 기념식에 참석했다. 식장 앞줄에 앉았다. 영우 엄마가 연단의 기빈석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고대하고 옥색 한복을 입고 노란 호박 놀이개를 찬 부인은 아무리 봐도 틀림없는 영우 엄마였다. 영우 엄마가 어떻게, 왜 기빈석에 앉아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했다. 식이 진행되고 사회자가 4.19 유공자 포상이 있겠다고 말했다. 호명을 하자 연단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왔다. 영우 엄마가 앞으로 나와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국민학교 3학년 때였을까? 아마 6월 25일 전후였을 거라고 기억한다. 선생이 6.25 전쟁에 대해 설명했다. 영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서서 발표했다. 우리 아버지는 6.25 때 백마고지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
북한군의 포격에 전사했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발표한 영우는 평소의 공부 시간과 달리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결연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친 그 소년처럼 장해 보였다. 선생이 영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반 아이들이 손뼉을 쳤다. 철이 든 후 따져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영우는 나와 동갑이고 6.25 전쟁이 끝나고 몇 년 지나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6.25 전쟁 때 죽은 영우의 아버지가 살아서 애를 낳을 수 없지 않은가. 그때는 영우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영우 엄마가 4.19 유공자라는 것은 몰랐던 사실이다. 그러니까 영우 아버지는 4.19 때 돌아가셨을까? 아무튼 영우 엄마는 평소의 이미지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고운 한복을 입고 연단에 앉은 모습이 너볕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국경일이면 영훈의 가게 문에는 태극기가 빠지지 않고 달려 있었다. 강복절인가 태극기를 비맞췄다고 영우 엄마가 영우를 호되게 야단치던 모습이 떠올랐다. 집으로 가는 길에 3.15 의거탑이 보였다. 누군가 빗자루로 청소하고 밖에서의 물을 동상에 뿌렸다. 나는 탑 가까이 갔다. 그 총각이었다. 여기서 뭐합니까? 동상 목욕시킨다. 네 교복하고 똑같네. 너가 선배 아이가? 저기 있는 사람은 우리 학교 선배대. 교모를 쓴 동상을 총각이 가리켰다. 그는 밖에서 물을 동상의 다리에 다시 뿌렸다. 나는 탑의 동상을 올려다 보았다. 하늘을 향해 주먹진 손과 옷에 비둘기 배설물이 묻었고 목과 깃바퀴 뒤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여기도 물이 필요했다. 총각이 바켓을 들고 근처 몽고정에 물을 길러 갔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탑 주위를 쓸었다. 먹이를 찾고 있던 비둘기가 날아갔다.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비단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뉴스마다 쏟아지는 서민들의 애환은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이 글을 쓰신 성보경 작가님은 1970년대 20여 년간 마산에서 사셨다고 해요. 그 당시의 삶을 복원해보고자 이 글을 쓰셨다고 전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